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 권력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차남 모즈타바가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 가운데 혁명 수비대는 복종을 맹세하며 체제소 전면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약 사태 이후 급감하면서 세계 경제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격변하는 중동 정세 그리고 한반도 안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이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자, 사망한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이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자, 어떤 인물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메네이 네. 의 차남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공식 직함은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요. 네네. 그러나 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이란군이 한 40만 정도 되고 네. IRGC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가 한 20만 되는데 이거는 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이제 성공했을 때 네. 혁명의 토대가 튼튼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무력으로서 혁명 수비대를 창설을 했고, 네. 여기에는 이제 해외,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이런 후티, 이런 걸 도와주는 쿠드스군이라고 하는 해외군까지 아주 막강합니다. 한 20만 됩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걸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모즈타바라는 설. 그 다음에 이란의 주요 정보 네. 네트워크를 또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이란 석유나 이런 데 자금, 네. 비자금 이런 데까지 통제로. 그러니까 사실상 고령이었던 39년생이었던 하메네이보다 지금 50대 중후반인 이 모즈타바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나 또 이제 모즈타바가 단점도 있어요. 네. 어떤 점입니까? 뭐냐면 일단 이게 이제 세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슬람 시아파 내에서도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좀 있었고, 본인들이 팔레비 왕조 세습 왕조 타도를 큰 성과로 내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세습이라는 좀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란은 이제 라흐바르라고 하는 이걸 벨라야키 파테라고 그러는데요. 네. 벨라야키 파키라고 그럽니다. 파키가 성직자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이란은 시아파의 12이만파의 종주국인데 네. 9세기쯤 은거에 들어간 12번째 이맘 알마흐디가 종말 시기에 재림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이맘을 현세에 누군가 대리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라흐바르다. 그러니 모든 권력,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 임명, 예. 그 다음에 군 통수권, 그 다음에 대통령 임명권, 그 다음에 전쟁 선포권, 이런 걸 다 가진 게 이제 라흐바르라는 정치 지도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아파의 성직자 계급은 4개로 나누어지거든요. 네네. 탈레반이 가장 낮습니다. 이제 네. 이슬람 신학교 학생들,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란 얘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후자틀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모즈타바가 이 후자틀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라흐바르가 되려면은 아야툴라급은 돼야 되거든요, 고위에. 네. 근데 이제 후자틀 이슬람인 모즈타바가 이걸 승계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야툴라로 승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흐바르가 되면서.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실권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고 네. 반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모즈타바가 됐다는 얘기는 네. 이란도 지금 대안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비상 상황에서 네.
강경한 대응으로 넘어가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요. 외신에 보니까 석유 사업에서 이렇게 챙긴 수익을 가지고 해외 호화 부동산 뭐 독일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또 어떤 나라의 무슨 골프 리조트라든지 7천억 원 가까운 어떤 해외 부동산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여하튼 저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모스타바에게는 최고 지도자 된 게 큰 기회일 수도 있지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과의 싸움을 어떻게 종결해내고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정말 어려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이자 그야말로 위기 도전이네요. 일단 이제 모주타바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네, 아버지가 죽었죠. 이번 폭격에서. 그렇죠. 누나 부부도 죽었고요. 예, 조카들도 죽었거든요. 부인도 죽고 예. 자기 자식도 죽고 혼자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일가족이 본인 빼고는 몰살당한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러면 본인이 남은 건 복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하메네이보다 더 초강경파로 네,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또 뒤집어 생각하면 네, 이 무한정 이란 혁명 수비대가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 이 소모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모주타바는 이 혁명 수비대에 대한 완전한 장악력, 바로 이제 혁명 수비대가 충성 사역을 할 정도니까요. 네, 그렇다면 단일 대우를 오히려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자인 모주타바가 협상을 하면 나머지 강경파들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은 아직 모주타바가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메시지를 발산한 적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관건은 모주타바가 과연 언제 모습을 나타낼 거냐. 그다음에 첫 번째 언급이 과연 초강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두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네, 근데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은 뭐 매일 바뀌니까 뭐 변덕이 심한 양반이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메시지 관리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그래요? 들면 예, 그게 누구든 명분이 핵 문제였으니까 네, 그게 누구든 핵을 포기하고 이란 국민들을 위하고 국제사회 평화의 위협이 안 되면 협상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네, 뭐 모두 타면 안 된다. 되면 제거하겠다. 그다음에 후계자는 내가 정한다. 이런 메시지는 이란에게 이제 테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이제 결사항전 의지를 불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란에게 테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뭐 단점이자 장점이 말을 수시로 바꾸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하는 메시지 관리를 계속 한다면 모주타바 또 이제 결사항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이제 주저앉힌다는 말씀도 방금 하셨는데 뭐 외신 보니까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투입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이 와중에 트럼프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란 외교관 망명해라 이렇게 또 권고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란의 내부에 동요 유도하려는 의도 같은데 자 지도부나 권력기관 결사항전 다짐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이란 국민들은 좀 동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요 일반 국민들의 동요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측면을 다 봐야죠. 그러니까 하메니 정권은 네. 사실 아주 잔혹한 정권입니다. 네. 이번 시위에서도 뭐 수만 명 단위 자국민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호메이니가 사망하기 직전 이제 89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88년에도 네. 이란 정치범 약 한 3만 명을 사실상 거의 직결 처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걸 주도한 게 하메네이입니다. 그리고 2024년의 경우에도 대략 비공식으로 확인되게 처형 건수가 한 2,000건 된 걸로 알려지거든요. 그 평시에도 처형을 많이 한 거죠, 정치범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잔혹한 정권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길게는 79년 이슬람 혁명, 네. 또 짧게는 하메네이가 집권한 89년 이후 40년, 50년 가까이 이 신정치제를 유지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철권 그러면- 통치를 해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한 20만 되고 네. 외곽 조직인 바시즘 민병대까지 합치면 100만 정도 일단 물리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 초강경 이슬람 시아파 원리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도 꽤 있거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이란인들은 이미 지쳤죠. 이 하메네이의 신정 체제에. 그러니까 시위도 했고 사실 민심은 좀 잃은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일부라 하더라도 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일부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이란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싸울 때 싸우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도 민주주의의 긴 역사가 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 꿈처럼 이루어지는 미라클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 국민들이 상당수 하메니 체제 붕괴에 대해서 반기고 네. 민주주의를 치고하지만 그러나 그 독재 체제가 바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란 내에서 봉기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전쟁의 시위를 어떻게 합니까? 독이 오른 이란 혁명 수비대와 예. 거의 교전 상황인데 이 민주주의 시위를 한다. 이건 매우 위험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지난번 시위 때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한테 봉기하라, 장악하라 그래놓고 손 하나 까딱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렇게 꿈처럼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이란 국민들이 어떤 희망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래요. 자 그리고 위원님 호르무즈 해협 중동 사태 이후 통행량 90% 급감하면서 사실상 봉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몇 주 안에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뭐 장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호르무즈 봉쇄가 좀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시작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네. 뭐 이스라엘은 뭐 하고 싶어도 미국이 그만두면 못하는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지금 전쟁 본부는 이제 이란의 핵 농축 문제였거든요. 네. 그럼 그것만 해결되면 끝내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쟁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갈팡질팡했거든요. 네. 이란의 정부 자해가 차기 정부를 세우겠다. 네. 그다음에 이란 지금 뭐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무조건 항복해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언컨디셔널 서렌더 일본이 했던 거거든요. 네.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핵 문제로 공격을 했는데 네. 지도부도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마음에 입맛에 맞는 정권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지상군 투입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지도부도 지상군 준비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상군이 안 들어오는 공중전만으로는 전쟁을 못 끝냅니다. 코소보 사태 때도 나토가 무려 3만 8천 회의 폭격을 통해서 세르비아를 굴복시켰지만 네. 세르비아가 항복한 게 아니라 세르비아가 그냥 코소보에서 철수했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세르비아 지상군들은 큰 타격을 안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폭격 공중전만으로 이란의 주요 시설들 타격을 주고 주입을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지상군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완전한 항복을 받아낼 수가 없죠. 지상군은 전혀 준비가 안 지상군이 들어갈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은 사전 배치 산단이나 네. 불자가 많이 이제 현장에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90년 8월에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이 지상전이 시작된 건 다음이 2월입니다. 예, 예. 그리고 1월부터 공중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병력이 그 당시 연합국이 34개국이었고 네. 병력은 94만 명이 준비됐습니다. 이 중에 미군만 70만이었거든요. 2003년 이라크 침공 작전 때도 병력이 한 3, 40만 정도 동원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센트콤 중보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동에 미 지상군 투입할 수 있는 이 상륙 병력은 원래 이제 센트콤의 해병 원정 해병대가 한 1개 여단 정도 있거든요. 예. 이거 말고는 지금 그쪽에 병력이 대규모 병력이 배치된 정황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들어간다 해도 몇 달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라디오라서 지도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란을 지금 미군이 지상으로 들어가려면 이라크에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걸프만으로 가로막혀 있고. 예. 걸프만 그 좁은 데서 상륙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만큼 상륙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위험한 작전이 될 거고. 네. 이라크에서 만일에 들어가면 이라크에 이제 미군이 있으니까요. 이라크를 네.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이라크는 또 민병대. 이라크 민병대가 시아파라서 이란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뒤에서 들어가면 뒤통수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 발언은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된 거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이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점점 꼬이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들어가도 네. 몇 달 내에 못 들어간다고 봐. 일부는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다 이란은 한반도 완전 점령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는 지금 몇 달 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면적이 한반도의 7배 반입니다. 그래요. 사막, 고원, 자그로브 산맥, 천혜의 요새가 이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상군 투입은 현재로서는 지금 준비하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사이에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질 거고 의회가 반대할 거고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요. 자, 조원범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언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핵이 없어 이란이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 중동 사태가 뭐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혹은 반면에 또 북핵 고도화, 북한의 핵 전력 강화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번 전쟁 시작되고 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저격병, 네. 사격 그 대회를 관람을 했고 또 5,000톤급 체험하면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장면을 공개했거든요. 네. 전략이라는 얘기는 핵탄두가 탑재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순항 미사일의 5발을 거의 연발로 쏘는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근데 저렇게 연발로 쏘는 거는 비상식적입니다. 저렇게 빨리 안 쏘거든요. 예. 전략 순항 미사일은. 그건 뭐냐면 보여주기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본인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 핵무기가 있다. 실제로 다릅니다. 네. 북한은 뭐 핵탄두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ICBM도 있으니까 이란은 뭐 사실 북한에 비하면 3배를 피죠. 그러니까 핵 집착은 뭐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또 뒤집어 얘기하면 아마 이란과 북한은 완전히 다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네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두로나 하메네이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고. 네. 그렇다면 초강경 대응보다는 미국과 어느 정도 협상 국면을 여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 양면이 다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요. 이란 사태는. 미국이 이란처럼 이제 북한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인질로 잡혀 있다는 뜻은 대한민국이 이게 핵을 머리에 이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저가 드론과 미사일 동시에 날린 이른바 석거 쏘기로 미군 방공만을 좀 흔드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역시 군사적으로 유사시에 비슷한 전략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군으로 딱 와서요. 우리 군의 방공 체계가 이란식 공세를 막아내기에 좀 준비가 돼 있다고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번에 천궁2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상당히 패트리어트에 준하거나 그 네. 이상의 요격률을 뭐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네. 요격률을 보인 걸로 추정이 되고,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추가 탄약을 급히 요구하는 걸 보면 그렇죠. 성능에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고고도는 이제 성주에 사드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LCM으로 이제 지금 천궁은 사거리 이제 고도 한 20, LCM은 한 40에서 60. 네. 거의 이제 조만간 실전 배치하고요. 적어도는 또 LAMD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체계, 또 이스라엘 아이언빔 같은 천광도 뭐 레이저 무기도 이미 실전 배치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비호라든지 비호버컴이라든지 천호라든지 하는 대공포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네.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북한 이 MDL 군사분계선에서 수도권 2천만이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전략시설이나 뭐 전장에서 중요 실험물들을 보호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이제 민간 피해 대규모로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도 민간까지 많이는 못 막거든요. 네네. 네, 그런 한계는 있죠. 자,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주한 미군 공군기지, 뭐 오산인지 이런 데서 예.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이착륙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C-17, C-5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무슨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거 싣고 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위원님? 같다고 봐야죠. 거의 아, 같다고 그래요? 봐야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8개 포대가 패트리엇이 있거든요. 네. 지난해 12일 전쟁 때 2개 포대가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 네. 지금은 확인되지 않지만 3개 포대가 정도가 나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방공망 체계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주요 네. 걸프국도 지금 절실하거든요. 예. 걸프국에 전개된 미군 시설들을 보호하는데 지금 탄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절대 부족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국 입장이라면은 한반도권을 안 빼나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나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자 러시아요. 러시아가 보통 이란과 밀착해 있었는데 그렇다면 막 목소리도 내고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서는 좀 침묵하거나 이렇게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소극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그 배경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지금 뒤로 웃고 있거든요. 석유요?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이제 하락세여서 전비 충당이 아주 어려움인데 네. 지금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러시아는 웃고 있고 네. 러시아 석유 공수 조치를 미국이 급하니까 풀어주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을 엄청 벌고 있군요. 그렇죠. 그 석유도 석유지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을 외부에 의지하는데 그중에 20, 30%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가 없잖아요. 지금 다 중동으로 가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는 지금 죽을 맛이죠. 아, 이렇게 그렇군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파만파 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전쟁을 시작했는지. 러시아는 웃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울고 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이 운다 그러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 쪽이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그 미국이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른다. 물론 중국도 안 돼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쉽게 전쟁을 했나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의아스러운 거지. 네. 자, 그러고요. 이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란이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되게 비대칭적입니다만 미국한테 이스라엘한테 많이 당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반격을 하고 있어요. 저 인접 걸프 국가들에는 막 불도 내고 막 정유시설도 공격하고 미군 기지에도 공격해서 뭐 사상자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외신에서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이란에게 중동 미군 시설이나 이런 것들 좌표를 제대로 찍어주고 있다. 위원님 보시기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거의 맞다고 봐야죠. 아, 맞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를 너무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샤헤드 136 이란이 드론을 제공했고 네. 지금 러시아가 쓰는 주요 우크라이나 공격 무기가 이란제 샤헤드 136을 개조한 게란이라는 드론이거든요. 네네. 러시아로선 전통적으로 이란과 친했지만 이번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또 지금 중동에서 리비아, 뭐 시리아 예. 다 친러 국가들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네네. 이란마저 무너지면 사실은 이제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중동의 거점이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기는 공급을 안 해줘도 아마 위치 정보는 줄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위치 정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지금 보이지 않게는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 뭐 네타냐후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러시아가 지금 웃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요. 야, 정말 미국이 이거까지 계산을 하고 한 건지 그냥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거 알고 한 건지 참 러시아가 웃고 있다는 게 또 아이러니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가장 이제 관심 일단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유가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배럴당 이제 100달러는 뚫고 올라갔고요. 150달러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정부 비축분 한 200일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해도 됩니까? 버티죠. 왜냐하면 그래요? 그렇게까지 예. 전쟁이 오래는 안 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심리거든요. 심리. 거기다 네타냐후가 오늘 또 사고를 친 게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그 심리의 패닉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석유가 불타는 모습이. 그다음에 이란도 그래? 그러면 주변의 저장 시설들 거의 무방비거든요. 사우디, 네. 쿠웨이트 이런 쪽.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번 사태에 아주 당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경제는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는데 근데 비축분이라는 건 네. 마지막 한번까지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일단 어느 정도 비축분이 줄기 시작하면 더 패닉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지금이라도 지금 미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본인들도 발등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뭐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 네. 트럼프 대통령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뭐 말을 맨날 바꾸니까 예. 뭐 내일 당장 또 말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출구 전략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이제 해야 되죠. 네. 이제 벌써 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 전쟁 끝내는 건 음. 뭐 네타냐후 내가 협의할 거다 이런 말이 그래요. 나왔고 예. 해제시킨 이란 대통령도 중재라는 표현을 처음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인 쪽만 볼 건 아니고요. 네. 양측 다 무한정 전쟁은 할 수 없으니까 네. 또 항공전만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무한정 못 갑니다. 그래요. 좀 두고 봐야죠. 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조금 더 겹치기도 하는데, 자 전쟁 그렇게 무한정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그 이란의 핵을 주저앉히는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뭐 갖고 온다든지 주저앉히는 수준의 성공을 가진 상태에서 아마 저 전쟁을 끝낼 거다, 아니면 그것도 못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 양쪽이 모두 테러를 찾으려면 네. 전쟁의 원인은 농축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심을 이란 중공 교체 이쪽까지 너무 빨리 드러냈는데 네. 지금이라도 그 핵 문제 해결 네. 이쪽으로 2015년 JCPOA와 같은 형태의 어떤 형태로든 그건 패키지를 만들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핵 문제로 국한을 좁혀서 합의안을 만일에 만들면 네. 뭐 출구를 못 나올 것도 없죠. 못 만들 것도 없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